네,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 K-방산을 선호하는 나라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요. 이 유럽연합이 유럽산 무기 구매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K-방산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방산 수주전에서 나토 국가들과의 경쟁 관계 불가피해지고 있고 우리가 또 이걸 극복해야 되겠죠. 세계 4대 방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가려면 결국 유럽 시장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실상부 4대, 3대로 가게 되는데요. 유럽연합이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위원님, 바이 유러피안 정책이요. 이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이게 활성화된다면 우리 K방산에는 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가볼까요? 예, 일단 바이 유러피안 정책이라는 거는 이름에서 말씀하다시피 이제 유럽산 무기를 구매를 해라. 네. 유럽이 지금 1,200조 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굉장히 큰 돈이 집행이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역외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 유러피안 정책이라는 거를 요약하자면은 유럽산 부품을 65%까지 채워라. 아, EU는 EU 네, 국가들요. 맞습니다. 예. 유럽산 뭐 전투 체계 전체를 사진 못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은 최소한 65%를 채워라라고 하는 그런 뭐 지침과도 같은 거고요. 결국은 뭐 유럽도 그렇지만 대부분 무기를 사는 나라들에서 요청을 하는 것들은 로컬 컨텐츠죠. 네, 자국의 그런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유럽은 특히나 지금 재무장에 대한 그런 니즈와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유럽산을 많이 사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좀 합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당연히 한국 방산업체들한테 좀 위협이 되겠지만은 악재 같은데요. 악재가 맞죠. 악재가 네. 맞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정책이냐를 아. 봤을 때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1,200조 원의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유럽이 그러면은 수요는 있지만 공급을 할 수가 있는가? 65%를. 예, 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가 거의 4년이 다 채워져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4년 동안 유럽이 생산량을 늘린 무기가 많지가 않아요. 뭐 탄약 정도는 어느 정도 늘렸지만은 어려운 전차나 자주포 이런 것들의 생산량은 사실상 크게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에도 굉장한 좀 어려운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생산량 측면에서 결국은 지금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좀 의미다. 물론 방향인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은 한국산 무기가 그렇다고 유럽에 수출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최소한 3에서 5년 동안 이게 굉장한 장애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 유러피안 정책이 우리 K방산에 엄청난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슬리는 게 우리가 폴란드 잠수함 네. 프로젝트, 오르카 프로젝트. 저희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한화오션이 탈락을 했죠.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 스웨덴, 샤브, 스웨덴한테 넘어갔단 말입니다. 네네. 이거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쉬운 결과죠. 네. 근데 뭐 바이 유러피안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만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접 국가죠. 스웨덴하고 폴란드는 좀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이게 발트해라는 특성, 그 폴란드가 잠수함이 필요한 그 해역이 발트해라는 특성이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과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예. 굳이 따지면 여기는 서해랑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수심이 한 55m 정도가 되고 협수로 그리고 이렇게 해안선도 좀 복잡하고 한마디로 좀 큰 잠수함보다는 좀 작은 잠수함이 좀 더 유리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스웨덴이 제시했던 건 그래서 약간 좀 작고 기민한 한 2,000톤급 정도의 잠수함이었고 우리는 우리가 운영하는 기반 3,000톤급 이상의 기반을 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폴란드가 생각했을 때는 그쪽 해역에서 운용을 하기에는 스웨덴 제품이 좀 더 맞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우린 작게 못 만듭니까? 작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예. 아무래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비슷하게 거기서 개량을 하는 형태가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 우리로서는 좀 더 이제 이윤도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국 측면에서는 그게 100%좀 유리한 측면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물론 그 역내에서 조달을 하는 그런 정책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런 정치 외교적인 여러 가지 그리고 기술적인 사양들이 겹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도 이제 유럽 관련한 수주전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폴란드 전에도 봤듯이 이 나토 국가들, 나토의 방산 기업들과 이제 계속 경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몇 가지 사안들도 좀 봐주시고요. 어떻게 또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을지도 전망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유럽산 그런 무기 수요에 있어서 대부분 다 유럽 업체랑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겠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최근에 뭐 공식적인 발표가 난 것은 아니지만은 루마니아의 그런 장갑차 사업 이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과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독일로 결정이 됐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다만 아직까지 뭐 남겨놓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전차 사업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 쪽에서도 전차 사업을 새로 도입을 결정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 K2 그리고 독일과도 같이 좀 이게 경쟁이 들어갈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기도 아주 박빙이네요. 예, 네. 스웨덴 전차도. 스웨덴도 그렇고 이제 노르웨이 거는 저희 그 현대로템이 2년 전에 좀 떨어졌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그랬는데 아직까지 좀 북유럽 쪽에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르웨이 쪽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연장 로켓 사업 이거는 유럽산보다는 미국 하이마스 이거하고 우리나라 천무 이것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IG 넥스원인가요? 천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겁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예. 네. 그리고 에스토니아도 비슷하게 하이마스 미국 걸 도입을 했었는데 워낙 이게 납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천무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유럽산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기회 역시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점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산 쪽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종의 특사 자격으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실장, 강훈식 특사. 당연히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K방산을 어떻게든 여기를 좀 수주와 이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리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이 유럽 시장 공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현지화. 그래서 로컬 컨텐츠라고 하죠. 현지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현지 인원들을 고용을 하고 현지의 법인을 세우고 현지 생산률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략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약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져야 될 거는 말씀하신 이제 강훈식 그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가신 분께서 그런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은 도와주시면 좋겠는 것들은 그런 정치 외교적인 노력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나토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외교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과의 기본적인 그 협력 관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들은 뭐 맞습니다. 친한데 끼리끼리. 그리고 잘 알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외교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 반대급부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현지 국가에서 또 우리는 거꾸로 어떤 것들을 뭐 사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교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협력을 해야 실제로 그런 유럽 수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이제 강훈식 특사라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토, 유럽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폴란드 잠수함, 오르카 프로젝트는 졌지만 지금 60조 규모입니다. 최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가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변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 수주를 따낼 가능성,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폴란드보다는 그래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보다 캐나다 쪽은 아무래도 같은 나토 국가긴 하지만 유럽 대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영향이 좀 더 많은 북미 쪽의 국가고 그게 우리 뭐 캐나다가 유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 유러피안 뭐 이런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의무도 거죠. 없고요. 네, 의무도 없고 무기 체계들 자체도 유럽 쪽보다는 북미 쪽,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 자체도 북미 쪽, 미국과의 좀 무기 체계와 호환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폴란드보다 캐나다가 원하는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사이즈가 12척을 원하고 있거든요. 4척의 그 2,000톤급 잠수함을 12척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지금 교체하려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MRO까지 다 포함해서 한 60조 원 규모 전체 규모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수가 많아지면 뭐냐면 결국은 납기가 문제가 될 겁니다. 납기가 폴란드는 3척이니까 사실은 뭐 이제
그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약간은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12척이나 되는 것들을 제때 납기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 말고는 사실상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경쟁자는 독일인가요? 독일이랑 우리나라가 쇼트리스트가 네. 돼서 올해 8월에 그렇게 발표가 났고 내년 3월에 최종 제안서 접수를 하고 5월에 사업자 선정 이 정도의 지금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데 폴란드보다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쾌거를 내년 1월이면 될까요? 1, 2월? 내년 상반기 5월 상반기? 정도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내년 상반기에 쾌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과의 이 교류를 통해서 방위산업 최초로 잠수함을 수출했다. 이 뉴스도 큰데 좀 묻힌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수출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 한화오션 구 대우조선 해양이 1,400톤급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을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예. 다만 이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그 장보고급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좀 새로 설계를 한 거고 이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3,000톤급 그 장보고 3급을 처음부터 독자 설계해서 생산까지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로서는 이제 최초라고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페루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현지 업체하고 공동 설계부터 아마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잠수함이라는 물건 자체가 뭐 전차나 뭐 자주포 이런 것도 의미가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어렵고 가장 만들기 까다로운 그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거를 수출을 했다라는 거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설계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최초라는 또 타이틀이 붙었고요. 유럽 시장을 이렇게 타이트하고 우리가 뚫기가 좀 어려운 도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거긴 좀 두고 중동 아프리카 쪽부터 치고 가는 또 동남아시아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동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 K방산에 대한 인기가 특히 중동에서 좋다, 반응도 좋다. 실제 어떻습니까? 이 중동 시장에 대한 K방산. 잘 짚어주셨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중동과 뭐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까지도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다 진출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네. 얼마 전에 중동 관련해서는 UAE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협력을 또 약속을 했지 않겠습니까? MOU요. UAE하고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4조 원 규모의 청궁 프로젝트를 이미 수주를 해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이 유럽보다 더 좋은 상황인 거는 중동으로는 유럽산 무기가 잘 가질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과거에 독일 같은 국가는 아예 무기를 우리나라가 우리 무기를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독일산 부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쪽으로는 우리 걸 수출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중동은 유럽산 무기보다는 미국산 무기를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종교적, 뭐 문화적 이유가 네. 있나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 유럽이 사실상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어떻게 보면 일부 경쟁을 하지만 유럽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경쟁적으로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동의 또 기본적인 장점은 아무래도 오일머니로 좀 돈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금융 지원이나 혹은 뭐 로컬 컨텐츠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타이트한 조건을 보통은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빨리 줘라 뭐 이런 정도의 요구 조건이 더 많이 들어가지 뭐 금융을 지원해라 뭐 이런 것들은 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현- 현금 부자여서 그런가 봅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중동 쪽으로 수출하는 중동이? 거는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또 좋은 조건들이 좀 아무래도 좀 되게 되고 그래서 예. 굉장히 또 규모 면에서도 중동의 그 운용 규모, 무기를 운용하는 규모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뭐 전차 규모만 뭐 1,000대 이상 뭐 이런 굉장히 큰 규모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의 수출을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이 그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유럽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중동 같은 큰 시장 그리고 동남아나 중남미 같은 좀 니치 마켓 이런 쪽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 할 때 UAE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이집트 갔었을 때도 네. 방산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요. 또 이집트 방산 전시회 2025에서도 우리 한국 K방산 기업들도 많이 갔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집트를 뚫으면 이제 밑에 아프리카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아프리카 쪽 시장은 어떤가요? 여긴 니치 마켓인가요? 아니면은 좀 사이즈가 좀 되나요? 규모가요?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우리가 진출 초기에 있는 이제 그런 대륙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뭐 정치 문화적으로는 중동과도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고 그래서 가장 북쪽에 또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선 부국이죠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집트와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한 거는 22년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우리 파워팩을 달고서 이집트로 실제로 양산 물량이 수출이 되게 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그 후속으로 지금 또 협의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뭐 천무, 천검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류들, 천무 다연장 미사일도 러시아제 다연장 로켓을 대체사하는 사업의 후보로 하나로 고려를 하고 있고 천검이라고 하는 또 공대지 유도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전차 미사일의 사업 후보로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T-50 훈련기 사업, 이집트가 운용을 하고 있는 기존의 한 100여 대 정도의 훈련기를 후보로 또 우리 한국항공우주의 FA50, T-50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는 국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를 시작으로 그 아래 국가들로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뭐 네. 알제리, 나이지리아, 수단 이런 여러 그렇죠. 나라 국가들이 네. 지금 국방비 증대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럽과 중동을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중남미, 뭐 동아시아, 동남아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확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MZ들 사이에서는 방산 기업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네.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중에서 우리 K 방산 기업의 위상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미국 기업, 뭐 중국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할 것 같긴 한데 우리 네. K 방산 기업 어떻습니까? 수준과 현황이요?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2022년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퇴사하고 이제 증권사로 왔거든요. 근데 예, 퇴사한 게 아쉬운 건가요? 성과급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네. 작년부터 에어로스페이스가 성과급을 많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뭐 제가 저점을 판독했구나 네. 이러고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현대로템도 그 경력직 사원 공고를 굉장히 크게 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방산업체들이 채용 규모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독일 업체 라인메탈이 4년 동안 지금 직원이 한 10%가 늘었는데 네. 한국 업체는 평균 한 20-30%, LIG 넥슨은 한 50% 가까이가 4년 동안 직원이 정말 늘었어요. 많이 커졌네요. 굉장히 규모가 네. 커졌고 네. 국가별로 봤을 때는 한국이 여전히 지금 독일에 이어서 한 10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방산 수출에 있어서 한국 방산사들은 굉장히 지금 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커가는 거거든요. 커가고 있는 네. 정도가 더 크고 지난해에 비해서 23년에 비해서 24년에 그 방산 기업의 총 매출이 5.9%가 늘었는데 한국 기업들로 한정해서 4사로 봤을 때는 31%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기업으로서는 한화그룹이 통합하나그룹이 24위에서 21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LIG 넥슨이 73위에서 60위, 현대로템이 84위에서 80위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업체들 굉장히 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세계 100대 중에서 지금 4개의 기업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카이까지도 있어서요. 네네. 이제 우주 방산 또까지도 함께 저희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용진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